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8년도 지방직 7급 경제학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우선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냐고 고생하셨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좀 쉬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혹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요 해설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첨부된 파일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경제학 시험 문제가 어떻게 또 출제될 것인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2018년도 그 경제학 기출문제 7급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낯선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경매라는 파트가 출제가 되었고요. 예전부터 지방직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재무관리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험용을 좀 벗어나는 근데 뭐 사실 경제학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선도 관련된 모형에서 담합이죠. 그 가격선도 모형에서 그 잔여 수요 곡선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두 문제가 좀 약간 낯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때로는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계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정형화된 계산 문제라든가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요.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해보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번서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1번. 자, 책형 A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같이 보시면 본원 통화량이 불변인 경우 자, 이런 거 원래 다 문제를 거꾸로 보셔야 돼요. 통화량이 언제 증가하니? 그거입니다. 자, 통화량이 언제 증가하니? 자, 원래는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죠. 그래서 본드를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요. 근데 이거는 본원 통화량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할인율 정책이 있습니다. 재할인율도 요것도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라고 할 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화량이 증가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도 본원 통화가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본원 통화가 변하지 않으면서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본원 통화와 관련이 있고요. B라고 쓰면은 본드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본원 통화라고 쓸게요. 본원 통화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본원 통화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원 통화량이 불변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초과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맞고요.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금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둘 다 기억하고 디귿이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율이 낮아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서 요구불 예금을 하지 않고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면 요 지급준비율 인하했을 때 승수효과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수효과의 공식을 보시면 자, 원래 C 더하기 1-C의 지급준비율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스몰 c가 뭐냐면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가. 뭐 통화량 대비일 수 있고 이 공식을 좀 K로 바꾸면 현금 예금 비율이 되죠. 아무튼 현금 보유 비율이 되는데 이 현금 보유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승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가볍게 기억, 디귿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좀 볼게요. 직장인 K는 이것도 문제 거꾸로 보세요. K의 최적 정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입니까 하면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니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경제학은 언제나 최적 의사결정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 표현은 좋은 거는 극대화를 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윤이라든가 어떤 효용 같은 거는 극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쁜 건 뭐예요? 비용, 코스트. 비용은 극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직장인 K씨가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월별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집에서 직장이 너무 멀면요. 왔다 갔다 그 비용,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화폐 가치로 바꿔준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ABCD가 있습니다. 월별 통근 시간이 거기 보니까 A는 10시간, B는 15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면 통근 1시간당 기회비용이 10,000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A일 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통근 시간이 얼마야? 10시간이잖아요. 시간당 10,000원이니까 1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월별 임대료가 150만 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집값이 비싸고 싼 거에는요. 사실 집 자체 가격도 있지만 내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적 비용, 그것도 비용으로 따지는 거죠. 드는가 그것까지 고려하는 거죠.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B는 거기 보시면은 15시간에 통근 비용이 있고요. 임대료가 13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20시간에다가 125시간의 임대료, 125의 임대료에다 20시간 이거 있고요. D는 30에다가 그러니까 A가 제일 직장에서 가깝네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12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다 요걸 더해서 가장 낮아지는 게 어떤 겁니까 하면 요 C가 제일 작잖아요. C가 145 해가지고 제일 작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극소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C 아파트를 선택한다. 뭐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한번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GDP예요. 자,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렇게 돼 있죠. 이 D가 뭐예요? 국내요,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되는 것만 포함시킵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세요. 자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 포함 안 되죠. 그렇죠. 2번 볼까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 찾으셨습니까? 다음 3번 볼까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 4번 볼까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 그러니까 이거는 속지주의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속지주의 해가지고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A기업의 고정 비용인 사무실 임대료가 작년보다 30% 상승했대요. 완전 경쟁이고 고정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자, 단기 균형에서 A기업이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했다면 전년 대비 올해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의 고정 비용 있잖아요. 고정 비용. 고정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액세, 세금 부과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정액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이윤세 이런 게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변,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생산량, 최적 생산량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산량이 이전과 동일하게 불변이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뭐 그냥 가벼운 얘기인데 직관적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윤은 TR에서 TC를 빼는 게 이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TC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TC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쪼개 볼게요. 그래서 얘는 TVC랑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TFC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고정 비용이라 하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윤극대 산출량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요거 이윤 함수를 빵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토탈 레버뉴에서 MR이 나오고요. 여기
총 가변 비용에서 MC가 나온다고요. MC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고정비라든가 정액세가 변하게 되면 여기 T가 어떤 조세가 변하거나 아니면 고정비가 증가해도 여기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하세요도 아니고 전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은 다음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케인즈의 모형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케인즈의 승수 모형인 것 같습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소비 함수는 거기 보니까 또 가처분 소득, 조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보니까 투자 지출이 120으로 변하고 정부 지출이 220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투자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보면은 거기 보니까 원래 투자가 100이었어요. 박스를 잘 보세요. 근데 투자가 120으로 증가하니까 20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정부 지출도 증가합니다. 정부 지출도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정부 지출이 거기 보니까 200이었잖아요. 그런데 220으로 증가하니까 20만큼 더 증가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정부 지출과 투자와 관련된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요. 승수가 어떻게 되냐면 승수가 가장 기본적인 승수죠. 1-MPC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한계 소비성량 어떻게 구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0.7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0.75분의 1 하면 이게 0.25분의 1이니까 승수는 4 이렇게 돼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정부 지출과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승수가 4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 지출과 여기 나와 있는 투자가 이렇게 40 증가하게 되면요. 국민소득은 4배인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40 곱하기 4니까 160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우선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좀 더 보셔야 될 게 조세 수입이 또 250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250만큼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거기를 문제를 보니까 원래 조세 수입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50만큼, 그러니까 50만큼 조세 수입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텍스를 부과하는 거죠. 텍스를 얼마만큼 증가시켰다고요? 50만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텍스를 증가시키면 이거는 누출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공식 암기하시죠? 자, 조세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세 승수는 1-MPC분의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누출이니까 빠지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 MPC 요게 들어오면 되죠. 자, 한계 소비성량 0.7이었습니다. 요거 다시 정리하면 1-0.75분의 마이너스 0.75 이렇게 하면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조세 승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금을 얼마나 증가시켰다고요? 50만큼 증가시켰으니까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일부러 마이너스 이렇게 앞에 붙일게요. 변화하는 건데 5, 3, 15에서 15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마이너스 150.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투자와 정부 지출 증가로 국민소득은 160만큼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승수로 인해서 국민소득은 150만큼 감소하니까 이 두 가지 효과를 합치게 되면 10만큼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냥 2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6번 봅시다. 6번. 6번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갑과 을이 150만 원을 각각 X랑 Y로 나눠서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의 효용 함수가 거기 보니까 U는 루트 X 이렇게 있고 을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파리토 효율적인 배분과 공리주의적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목적식과 제약식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사회의 제약 조건은 뭡니까? 네, 15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150만 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X랑 Y로 논하갔습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거 좀 기출문제에서 좀 뭐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해요. 사회호생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갑의 효용함수랑 을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합하는 거라니까요. 갑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데 x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의 효용함수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갑의 효용함수는 x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루트 x 이렇게 돼 있고요. 을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루트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2루트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걸 두 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게 효용 가는 경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사람의 효용함수고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x가 있고 y가 있고 150개를 쭉 논아가져요. 이게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렇게 돼요. 요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원래는 표현을 해야죠. 사회 무찰부 곡선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갑의 효용과 을의 효용과 이렇게 있고 두 개 단순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있어서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x를 요거 값에 대한 걸로 바꿔주거나 값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리주의적 효용함수가 되는 거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효용을 단순히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극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의 한 개 효용이 같아질 때예요. 그렇잖아요. 경작의 원리가 마지노선이 똑같을 때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제약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이게 1번 조건. 다음 두 번 조건은 공리주의의 특성상 두 사람의 한 개 효용이 같을 때예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갑의 한 개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2분의 1승이니까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내려가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니까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을에 대한 한 개 효용을 볼게요. mu 을 이렇게 하면 요거 2분의 1이 내려가서 2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y분의 1 요거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가고 이렇게 가니까 루트 y는 2 루트 x 하니까 제곱을 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y는 4 x의 제곱 요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뭡니까? 하면 이게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그렇죠. 요거 하면 제곱이니까 요거 없어져야죠. 요거 보시면 y가 x의 4배. 그러니까 거기 답에서요. y가 x의 4배가 되는 것은 4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는 게 제일 심플해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요. 리카르디안 등가 정리와 관련된 겁니다. 자, 리카르디안 이퀴밸런트 띠어렘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죠? 세고전학파 주장입니다. 네, 베로우의 세고전학파 주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합리적 기대라는 건 사람들이 똑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가지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본드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이 본드가 미래의 텍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나중에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금 낼래, 나중에 세금 낼래 뭐 그 차이만 있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공채를 텍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잖아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소득에는 아무 효과 없네, 영향을 못 미치는 정책 무력성 명제 이렇게 해서 무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소득도 변함없고 이자율마저 변함없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됨으로써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상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고 정치하다 할까 엄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이론상은 좋은데 이론상 멋져요. 근데 현실상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멋질지 안 멋질지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도 안 하고 근시안적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 좀 볼게요. 리카르디안 등가는 정부가 부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건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국공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세고전학파의 리카르도 등가 정리고 이에 대한 반론이 뭐죠?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세케인작파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 얘기했던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게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기억 보세요. 안 똑똑해요. 합리적이지 못하되 근시안적이에요. 그럼 성립 안 하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볼까요? 돈을 빌리려고 해. 저기요. 제가요. 앞으로 먼 미래에 돈을 벌 게 확실하거든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벌 것 같거든요. 돈 좀 빌려주시죠. 했더니 은행에서 누구시죠? 아, 담보 없으면 안 됩니다. 유동성 제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입 제약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나와 있는 차용 제약에 빠지게 되는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도 볼게요. 소비자들은 미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장래 세대가 아닌 자기 세대니까 현재 세대예요. 현재 세대가 부담할 걸로 기대한다. 아니요. 이게 미래 세대의 텍스이기 때문에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뭐냐면 국공채 부담을 누가 부담을 집니까? 라고 하면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가 그 국공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기 보시면 현재 세대가 부담할 걸로 기대된다 하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국공채 관련해서 이제 누가 부담을 지는가도 사실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8번부터 저쪽 가서 볼게요.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8번은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보시니까 공급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공급함수. 8번은 공급함수를 구하는군. 공급함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MC 곡선을 도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C 곡선을 도출한다. 오케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단기적으로 100개 기업이 있고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모든 기업은 동일한 총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네요. 시장의 공급 함수는 거기 보시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공급 함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TC가 어떻게 있냐면 Q의 제곱으로 있잖아요. 그럼 MC를 우선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Q로 미분하면 2Q 이렇게 됩니다. 원래 개별 기업의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MC가 P랑 같을 때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잖아요. 요게 개별 기업의 공급 함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P는 2Q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Q는 2분의 P 이렇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1번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 기업의 공급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문제에선 시장 전체 공급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시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기업의 수가 100개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은 어떻게 하면 되죠? 수평으로 합하잖아요. 그러면 Q로 바꾸셔야죠. 수평이 Q니까.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Q는 2분의 1 P.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의 공급 함수인데 이거를 100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Q를 다 더합니다. 서메이션이 100번 더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 곱하기 2분의 1 P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를 대문자 Q라고 쓸게요. 시장 전체 공급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정리하면 따라서 50P 이렇게 돼요. 거기 보시면 끝이네, 끝. 네, 이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 기업의 공급 함수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장 공급 곡선, 공급 함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시면은요. 9번은 네, 아이고. 9번은 두 기간에 걸친 소비자의 균형 조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비자의 소득 부존점이 2래요. 초기 부존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효용 극대화점은 A래요. 자, 이 사람 차입자예요, 저축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 제약식 이렇게 있고요. 요 목적식하고 예산 제약식 쓰실 줄 아시죠? 그거 항상 이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다시요. 미시경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식과 제약식을 다루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우선 목적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효용이 C1, C2 이렇게 돼 있고요. 원점에 대해서 뭐 볼록한 형태로 그리면 되겠어요. 콥덕을 놨으면. 자, 예산 제약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버는 소득에다가 미래 버는 소득은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하는 거랑 미래 소비하는 것도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하시고요. 그렇죠? 예산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 이거요. 기울기. 암기하셨나요? 사실 암기보다는 여기 보세요. C1이 현재 소비잖아. 현재 소비 앞에 1이 생략돼 있죠? 미래 소비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PX고 PY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선의 기울기 할 때 PY분의 P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PY니까 어떻게 돼? 1 플러스 R분의 1 이게 PY고 PX는 1 이렇게 돼요. 앞에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빼버릴게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1 플러스 R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부존점이 여기에요. 여기 2점이 초기 부존점이고 근데 내가 소비점이 어딥니까 하면 여기 A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재 소득이 Y1인데 효용 극대화되는 현재 소비가 이렇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자입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살짝 보이시고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찾아내실 필요까지는 없죠. 자, 문제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실질 이자율이 R인데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소비자 효용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초기 부존점을 그냥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하락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면. 자,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다고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을 살짝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쪽은 선택하면 안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을 선택하면 무차별 곡선을 생각하시더라도 만약에 1, 2가면 효용이 떨어지고 약공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선택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선택하는 것 약공리를 위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한 영역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 노란 색깔 밖으로 간 부분 어디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A-라고 할게요. A1이라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효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세요. 직관적으로. 자,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차입자예요. 지금 경제학이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자꾸 수학으로 어떻게 껴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상식에 입각해서 풀어보세요. 돈을 빌려. 대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인데 은행에서 이자율을 싸게 매겨준대.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쁘겠죠. 당연히. 차입자인데 안 그래도 야, 이거 부채 언제 갚냐? 나 돈 필요한데. 자, 이자를 싸게 해서 빌려드리겠습니다. 와 하고 슬픈 게 아니라 행복해지겠죠. 1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소비자는 당연히 이쪽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 가면 저축자인데 1, 2가면 바보라니까요. 약공리를 위배하는 거니까 여기 초기 부전점보다 이쪽으로 빨간 색깔 영역을 가면 이거는 내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는 거니까 저축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축자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공리를
위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차입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3번 볼까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정상제인 경우에 현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이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현재 소득인데 현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평행하게 밖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밖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지금 소득이 증가했다 바로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만큼은 현재 소비를 하고 미래 소비로 어느 정도 일부는 떠넘기게 되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소비의 평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를 지금 많이 하고 아침에 밥을 3끼 다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끼씩 먹는 게 효용이 가장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소비의 평탄화, 평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4번 볼까요? 유동성 제약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경우 차입 제약이죠. 한계 대체율은 1 플러스 R보다 크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잖아요. 돈을 빌리는 지금 차입자예요. 근데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해. 그랬더니 은행에서 안 됩니다. 신용이 불량하시군요. 담보를 가져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 담보를 내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차입하는데 제약이 빠지게 되면 유동성 제약이죠. 그게 차입 제약이 빠지게 되면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더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요. 자,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1 플러스 R을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을 빌리는 대가예요. 근데 돈을 더 많은 대가를 치러서 빌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아셨죠? 그냥 가만히 보시면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좀 잘 준비를 하시고요. 물론 이렇게 모형과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자, 10번은요. 테일러 준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 I가 이제 T기의 명목이자율을 나타내게 되고요. 파이의 T는 T기의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T기의 인플레이션율에다가 거기 보니까 콩나물같이 생긴 로자라고 있나요? 얘는 자연율 수준에서의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목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목표로 하는 실질 이자율 이렇게 있고요. 꼭 목표점 빼도 돼요. 그냥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알파만큼 가중치를 뒀습니다. 가중치를 둬서 파이 물가 상승률인데 거기 T 현재 물가 상승률이고 인플레이션율이고 파이스타가 뭐예요? 거기 설명을 보시면 목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목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가중치만큼 알파만큼 가중치를 두는 거죠.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실업률입니다. UN이 바로 뭐냐면 거기 보니까 자연 실업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빼기 T기의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 명목이자율을 언제 올립니까?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언제 올리게 되냐면 언제? 불황일 때 올리나요? 호황일 때 올릴까요? 이자율이 불황일 때는 가능한 한 낮춰야 되고요. 그래야지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고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되면 이자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과열시 여기 올리게 되는데 명목이자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가 과열입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과열은 인플레가 발생할 때 과열이 되고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질 때 이게 과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경제가 좋으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아무튼 그런 메커니즘과 관련된 통화정책의 어떤 준칙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1%. 여기 식 대입하는 겁니다. 자,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1%. 요거 1%래. 1%. 자, 포인트 증가하고요. 얘도 1% 포인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1%라고 쓰시죠. 자, 그리고 증가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이자를 얼마 올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것들은 변함이 없어. 로는 관심 없고 얼마나 얘를 올려야 되는 건가 변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관심 없고 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는 아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만큼 올라가야 되고 요 1%는 여기 알파만큼의 가중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기억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 1 더하기 알파 이렇게만큼 올리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퍼센트 올리게 된다. 퍼센트 포인트만큼.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니은은 T기의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자,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요거 T기의 실업률이 요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이자율을 얼마나 낮춰야 되는가?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명목이자를 낮춰야 됩니다. 실질 이자율이 요거 실업률이 T기의 실업률이 내려가면 오히려 얘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얘를 올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얘를 낮춰야 되는데 얘가 1%만 이게 올라갔어. 그럼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베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가중치만큼 고려해가지고 베타 퍼센트만큼 낮춰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 보니까 그냥 1%포인트 해서 틀린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 자,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거기 보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같고 요게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 빵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문제에서는 얘가 빵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기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으면 얘가 또 빵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또 빵이란 얘기입니다. 같으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요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명목 T기의 명목 이자율은 여기 물가 상승률에다가 여기 우리 실질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가 실질 이자율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되는 것이고 거기 볼게요. 그러면 T기의 실질 이자율은 요거죠. 이거 파이를 명목 이자율에서 여기 보시면 요걸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요거 물가 상승률 빼면 로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요거 명목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율로 빼주게 되면 피셔 가설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로가 바로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험장 가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라고 하면 시험지가 좀 이렇게 좀 여백도 많고 풍부해야 되는데 보시면 계산 문제랑 이런 게 있는데 요 한 장에다가 빡빡하게 주면 이 계산할 공간도 없고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택 과목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야 불안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커다란 시험지에다가 그리고 공간도 많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글씨도 크고 이러면 조금 약간 더 문제 풀거나 할 때도 훨씬 좋을 텐데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A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는 1600만 명이고 실업자가 100만 명일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라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계산하래요. 아무튼 계산기 없이도 우리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은 뺀다고 그랬죠? 미만은 생산 가능하지 않다 아니면 노동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요 노란 색깔 칠한 부분만 15세 이상 인구만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할 인구 이렇게 해서 N 해서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취업한 사람 실업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주어진 정보를 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1600만 명이니까 요거 전체 인구에서 요거 뺀 거예요. 그러니까 N 더하기 2 더하기 U는 1600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실업자 수가 얼마라고요? 100만 명일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얘가 100만 명일 때 이렇게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라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이 노란 색깔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여기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활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라고요? 75%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전체에서 이렇게 할게요. 요거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경활률이라 할게요. 경활률은 여기요. 2 더하기 U 그 다음에 N부터 쓸까요?
비경할 인구 그거요. n부터 쓸게요. 더하기 2 더하기 u 이렇게 돼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2 더하기 u 이게 얼마라고요? 거기 보니까 75% 뭐 0.7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실업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실업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업률은. 자,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U 중에서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그래서 얘가 1600명이니까 요게 1600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600명 이렇게. 거기서 75%니까 우리가 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값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요 값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U값 찾을 수 있네요. 실업률이니까 요거 U값이 지금 현재 100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2U 더하기 U 이렇게 계산하시면 8.3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12번 풀어볼게요. 저쪽 가서 보시죠. 자, 12번 문제는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유무역을 하는 소규모 경제에서 A국이 X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 부과 효과 나타내는 거네요. 자, 우선 소규모 국가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개방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여기가 수요 곡선이고 여기가 이제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가격보다 국제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이렇게 월드 가격이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국내 공급량, 여기가 국내 소비량. 그러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만큼이 수입량 이렇게 됩니다. 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텍스를 부과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관세 부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선 첫 번째 볼까요? 기억 볼까요? A국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국내 공급자들은 원래 이만큼밖에 공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공급자들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구입하려는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후에 수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만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기억 보시면 A국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관세 수입은 발생한다. 관세 수입이 어떻게 돼요? 요거 수입량에다가 이만큼 텍스를 부과한 만큼 이게 관세 수입 이렇게 되죠. 기억은 맞네요. 기억은 또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보셔야 되는데 니은 어떻게 돼요? A국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죠. 생산자가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A국의 여기 보시면 생산자 잉여가 노란 색깔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노란 색깔은 생산자 잉여 증가 크기고요. 하얀 색깔은 정부의 잉여, 관세 수입의 증가 크기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감소해요. 얼마나 감소합니까? 이만큼 감소하잖아요.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자는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서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와 정부 잉여 증가한 것보다 소비자 잉여 감소한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삼각형 나와 있죠? 빨간색. 이게 관세 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 그렇게 면적 이미지로 색깔 해가지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니은 틀렸고요. 자, 요 순손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자중 손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맞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13번 볼게요. 자, 13번은요.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역선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약이 체결하기 전과 후에 어떤 선택으로 나타내요. 얘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자, 계약 체결 before에 발생하는 게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이고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우리는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런데 이 역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히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역선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할 때 1번 교통사고 시 그건 사고 난 다음에 보험료를 올리는 거니까 사후 대책이고요. 2번 보시면 피고용인의 급여의 성과 급적 이것도 네가 한 걸 보고 잘했다 그러면 연봉을 더 올려준 성과급을 준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후적인 거고요. 3번 감염병 예방 주사 무료 접종 이게 약간 사전적일 수 있는데 이건 전 국민 다 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다 가입하는 거 비슷해서 이것도 살짝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 주사니까 약간 공공재 양해 외부성 성격도 있어서 출제자는 만약에 다른 게 없었으면 이것도 답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의료보험 가입할 때 신체 검사를 통한 이거 사전적 신체 검사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4번이 있어서 3번은 그냥 답지에서 생각할 것도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14번 경매 관련이에요. 옥션 이렇게 나타내는데 경매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나라 지하 바다에 아니면 산속에 원유가 매장돼 있다. 얼마가 매장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어떤 표준적인 어떤 가치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없는 경우 사람들의 어떤 뭐 집단 지성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 메커니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경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동품, 미술품 상의 경매하면은 가장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는 사람한테 물건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옛날에도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경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소비자 잉여랑 관련해서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을 가장 높은 willingness to pay에다가 이렇게 지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도록 이렇게 할당 분배를 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의 어떤 또 다른 비슷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이요. 낮은 가격부터 보통 그게 많죠. 자, 경매 여기 분필 나왔습니다. 제가 쓰던 분필인데 원하시는 분 100원이요, 200원이요, 1000원이요, 만원이요, 100만원이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물고기 같은 걸 잡아왔어요. 내가 새벽 아침에 자 이번에 고등어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1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어 말라 죽고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높은 가격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경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영국식이고 네덜란드식이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아침에 튤립 같은 거 이렇게 싱싱한 튤립 같은 거 이렇게 경매에 붙일 때 이런 방법을 써요. 1원서부터 올라갈 수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식 경매, 뭐 영국식 경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해설 제가 달아준 거 보시고 좀 정리하시고요. 비클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이제 보통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꽤 이제 되거든요. 거기다가 주파수 같은 거 경매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오염 배출권 같은 거 경매할 때 그 오염 배출권 같은 걸 할당할 때 경매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경매를 했을 때 첫 번째는 가격을 높은 거 해서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서로 막 앉으려고 하다가 피카소 그림, 저는 피카소 그림 뭐 그닥 그 별 잘 모르겠는데 미적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가 뭐 이렇게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가격을 막 10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가지고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너무 비싼 가격을 써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승자가 됐는데 슬퍼요. 승자의 슬픔, 승자의 그걸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방식 중에서 내가 자칫 이기려고 100억을 써냈는데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최고가에 써낸 거 말고요. 다음 2등한 사람이 만약에 80억을 써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최고가를 이렇게 써냈지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써낸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 보시면 거기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들 그거를 거기다 낙찰시키는 방법
그런 것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승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달아드린 그걸 좀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가끔 우리 지방직에서는 재무관리나 경매 이런 것들이 가끔 뚱딴지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다지시고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약간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책에 다 있어요. 원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까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직 수험서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비공개 차가 경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차가니까 세컨 프라이스잖아요. 비공개니까 실드해서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밀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써냈는데 최고가를 써놓으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으니까 세컨 프라이스인 요걸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번역을 그렇게 비공개 차가 경매에서는 이거 본 다음에 아이고 찍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보다 낮게 입찰하는 게 우월 전략이다? 아니요. 무조건 자기가 선호하는 만큼 입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첨됐다? 금액은 여기 다음 거 내는 거니까 괜히 낮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당첨을 돼야 되는 거니까.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바람직하지는 않게 되겠죠. 다음 2번 볼게요. 영국식 경매. 이 영국식 경매가 일반적인 경매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가격이 쫙 올라가는 이게 바로 영국식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희박하니까 뭐 이 정도로만 그냥 한번 보는 걸로 하시죠.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그래서 약간 그 해설 정도 보시고 3번 네덜란드 더치식 경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튤립, 고등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상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네덜란드식 경매 방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덜란드식 경매에서는 입찰가가 경매를 멈출 때까지 가격을 높이는 이게 아니라 낮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좀 모르시면 아예 풀기가 힘든데 그 출제하신 분은 이제 약간 노벨상 받은 사람의 약간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4번에 보시면은 수입 등가 정리 해가지고요. 일정한 가정 하에서 4가지 가정이 있어요.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식, 네덜란드식, 비공개 최고가 경매, 비공개 차가 경매, 판매자 기대 수입은 동등하다. 약간 경작에서 무슨 동등성 정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두 같을 수 있다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객관식의 감을 발휘하셔가지고 옳은 것은 하면은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좀 답을 좀 또 이 문장이 또 막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손을 대시고 틀린 것은 하면 항상 뭐뭐만 이런 거에 좀 손을 대가지고 그래도 25% 확률보다는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15번 봅시다. 다음 자료 내용과 부합하는 A씨의 1년 후의 예상 환율은 이거 이자율 평가설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율 평가설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명목 이자율로 해야 되는데 그냥 R 뭐 실질 이자율 비슷하게 쓸게요. 이게 해외 이자율이고요. 자, T 플러스 1기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상에다가 현재 환율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IRP에서 이자율 평가설 요 식이 되는 거죠. 요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A씨는 은행에서 운영자금 100만 원을 1년간 빌리기로 했대요. 원화로 대출 받으면 그게 국내 이자율이에요. 1년 동안의 대출 금리가 21%입니다. 0.21이라 할게요. 자, 그리고요. 자, 동일한 금액을 엔화로 받으면 뭐 보통 달러로 많이 해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뭐 상관없죠. 엔화로 대출 받으면 대출 금리가 10%래요. 0.1이에요. 자, 그렇지만 대출금은 반드시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된대요. 현재 원화와 엔화 사이의 환율은 100엔당 1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 문제 답을 보니까 예상 환율도 100엔당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100엔은 기준이니까 그냥 1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이게 1000원 이렇게 있고 현재 이게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얘 얼마게 뭐 이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넘겨서 0.11 해가지고 여기다 1000 곱하면 그리고 1000을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16번. 환율 결정 문제가 2문제씩이나 나왔네요. 좀 이것도 약간 이례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 문제가 한 40문제로 늘어나게 되면 나올 게 항상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한 20문제 되면은요. 이게 어느 한쪽이 이렇게 막 쏠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약간 배치하는 게 그럼 40문제 되잖아요. 한지 모르겠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막 쏠려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PPP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양국의 화폐 한 단위의 구매력이 같도록 환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양국의 자, 명목 환율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나라의 요 가격이 빅맥 지수 그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햄버거가 있습니다. 이 햄버거 미국에 얼마에 팔립니까 하면 뭐 3달러 이렇게 돼 있으면 그 3달러를 전환해주는 환산해주는 그게 바로 명목 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명목 환율이 되고요. 명목 환율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타냅니까? 첫 번째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것은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예요. 그래서 국내 물가의 상승률은 얘는 여기요. 명목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더하기 요거요. 해외 물가의 상승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명목 환율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얘를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국 통화의 명목 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고요. 요거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은 거기 실질 환율은 그렇죠.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P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는 2라고 쓸까요? 요게 실질 환율 이렇게 되는데 요 실질 환율은 요 P로 나눠주게 되면 1 이렇게 물론 1 뭐 상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이 된다, 뭐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에 17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가요. 원래 이제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언급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수험 시장에서는 한 번도 나온 바는 없긴 한데 그 큰 기업인 A 이게 이제 가격 선도자 해가지고 이제 불완전 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작은 기업, 잔챙이 기업들도 있죠.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한테 뭐라고 해요? 작은 기업들에게 아예 제거해서 없앨 수 있는데 없애버리면 독점이 되잖아. 그럼 규제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큰 기업이 있어. 얘가 싸움을 잘해요. 뭐 이렇게 뭐 일진이야 이렇게 되면 이 작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잔챙이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하여금 대결하게 되면 이게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야 쟤네들도 내가 경쟁을 져야 하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바보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의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거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때문에 뭐 내가 뭐 무슨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 있으면 그 아빠나 엄마가 있으면 아기가 있어요. 그럼 아기가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 먼저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싸움이 붙어요. 큰애가 얘 먼저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 먼저 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잔챙이 기업들이 먼저 수요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소비를 한 다음에 남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있으면 촛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합격의 촛불이 지금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도 좋고 하니까 야 너희들 먼저 먹어. 그럼 얘네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요만큼 먹는다고. 요만큼. 3명이서 다 먹어봤자. 이제 나머지를 자기가 나머지 그 자녀라는 레지듀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녀 수요 곡선 가지고 독점 가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레지듀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18번도 보면 솔로 잔차 레지듀얼인데 이것도 레지듀얼 수요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뭐 이렇게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장 전체가 있으면 이거는 잔챙이 기업들의 공급량들을 다 이렇게 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게 야 너희들 먹어봐 했는데 얘네들이 싹 다 먹은 거야.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요. 얘네들이 잔여 수요니까 전체 수요 중에서 여기 공급을 뺀 나머지들 그러니까 이만큼이지. 여기 보시면 가격이 좀 낮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게 잔여 수요예요.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해되세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다 초과 수요가 되는 게 바로 초과 수요를 구해라는 게 바로 잔여 수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점점점점 돼가지고 여기 이제 잔여 수요가 이렇게 쭉 결정돼요.
어떻게 잔여 수요를 구합니까? 하면은 수요에서 공급을 뺀 나머지가 이게 잔여 수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잔여 수요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수요에서 공급을 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잔여 수요가 돼요. 거기 보시면 수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는 400-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400-P 이렇게 돼 있고 공급은 얼마예요? 두 번째 줄이 있죠? 200 플러스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빼기 200 플러스 P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00에서 200 빼니까 200 마이너스 2P 이게 잔여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잔여 수요 곡선 이렇게 레지듀얼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2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거의 잔여 수요 곡선 찾았죠? 답이 2번하고 3번 두 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잔여 수요 함수와 그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 잔여 수요 곡선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MR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 MR을 구하시면 돼. 이렇게 MR을 구하시고요. MC 어떻게 돼 있습니까? MC.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비용 함수가 TC가 20Y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Y로 할게요. Y로. 아니면 P 이렇게 해도 Q로 해도 상관없고 거기 보니까 20Y가 돼 있으니까 MC는 얼마예요? MC는 2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MC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균형 가격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MR을 구하신 다음에 요거 두 개 누르륵 같아지는 걸로 해서 여기 지배적 기업의 생산량이 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결정됩니다. P.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거기 60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 취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약간 희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9번 볼게요. 18번 볼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잔여입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된 성장 회계 방정식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제 총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Y는 콥더글라스 형태로 돼 있죠. A의 노동에다가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K에다가 3분의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성장 회계 방정식이니까 성장률 변화율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의 증가율, 그 다음에 요거 A 기술의 증가율 더하기 요 3분의 1이 내려옵니다. 3분의 1이 내려가고 L분의 델타 L 이렇게 되고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K분의 델타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실질 GDP 성장률이 얼마다? 5%. 얘가 5%. 됐죠? 다음에 노동 증가율이 3%. 얘가 3%. 네, 이렇게요. 다음 자본 증가율이 3%. 얘가 3%.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요거 하면 1 되고 똑같나요? 2 되고 요거 하니까 값을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과 2 하니까 3이니까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찾는 거죠. 이게 솔로 잔차다 해가지고 솔로 레지듀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18번 한번 받고 19번 풀어봅시다. 19번. 자, A점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고 있는 ADAS 모형이 있다. 오일 쇼크와 같은 음의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단기 AS 곡선이 이동한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Y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인데 여기가 장기의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이렇게 했어요. 장기 AS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AD고요. 여기가 단기 AS 곡선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어떤 충격이 됐다고요? 거기 보니까 음의 공급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와 같은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방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A점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가 A점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음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B점으로 갔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가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스태그네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오게 돼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시죠. 1번. 단기 균형점에서 물가 수준은 A점보다 높다. 그렇죠. 단기에서는 물가 수준이 B점인데 A점보다 높다. 1번 맞죠. 오케이. 다음에 2번. A점으로 되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요. 총 수요를 조정해서는 A점으로 갈 수 없어요. AS 곡선이 상방 이동했잖아요.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이거 기교를 써서 잘 지우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비용 곡선이니까 낮추는 방법은 임금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하락이 하나의 방법이죠. 다음 3번 볼게요. 그러니까 맞고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통화량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AD를 증가시키는 거죠. 확장적 통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A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아니요. 거기 보시면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A점의 총 산출량 수준으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면 A점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C점으로 가는 거예요. C점으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A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표현인데 뭐라고 했어요? A점 총생산 수준으로. 그렇죠. 이게 국민소득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다. 대신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정부 지출을 늘리면 똑같습니다. A의 물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 아니요. 물가는 더 상승합니다. 대신 국민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죠. 물가를 만약에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AD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마지막 20번 나와 있습니다. 20번. 자, 보니까 화폐 유통속도 구하는 거래요. 아, 교환방정식이군. MV는 PY 이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 대입하는 건가 보죠. 자, A국 통화량이 5천억이고요. 얘가 5천억이고 5천억, 5천만 쓸게요. 명목 GDP가 10조 원입니다. 5천억 이렇게 하겠네. 얘가 10조 원이래. 10조 원. 10조 원. 그리고 실질 GDP가 5조 원. 그러니까 얘가 실질 GDP죠. 5조 원. 그러니까 물가가 2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조 원에 얘 5조 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실질 GDP는 필요 없죠. 얘 얼마 하게?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래서 뭐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방정식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니까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실 때는 경제학에서 매번 나오는 토픽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도 사실 보면은 문제를 쫙 풀어드리긴 했는데 20문제 중에서 한 18문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다 봤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뭐 꾸르노의 반응 곡선 구해서 너 얼마나 연습했니? 그런 것도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약간 우리가 보면 수험 시장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매라든가 아니면 자녀 수요 곡선을 이용한 선도 그 담합 모형 그런 불완전한 담합 모형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한 2문제 가끔은 그래서 재무관리라든가 아니면 행동경제학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스페셜 특강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사실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다루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은데 확장되는 거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거리로 설명드리거나 뭐 그런 스타일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확장폭을 그러니까 기본을 잘 해놓으시고 내가 기초체력과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그러니까 좀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 90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고 하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